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3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정말 저력이 발휘됐던 경기였어요. 3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토트넘의 수비적인 문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물러서지 않는 조금은 무모한 축구가 결국 3대2로 쫓기는 상황까지,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미친 원더골, 코너킥을 그대로 골문 안으로 휘어감아서 골로 넣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이 골이 쐐기골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한 골을 더 토트넘이 내주면서 4대3으로 경기가 끝났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최종적인 결정자가 됐는데요. 영국 현지 방송에서도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득점에 놀랍고 찬사를 보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단지 이 득점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다시 본인의 모습을 되찾은 것, 그리고 그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를 전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동선 정리,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조금은 헤매는 모습, 떨어진 것 같은 모습, 힘들어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은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에이징 커브가 왔다거나 이제는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대로 쓰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해설자들, 레전드 출신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또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도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영향력을 경기 중에 해설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의 현지 방송 스카이 스포츠와 또 공영방송 BBC 스포츠에서는 이번 경기 어떻게 봤는지 실시간 해설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의 분석과 시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라바오컵 공식 채널에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결과를 알리며 소개한 이 메인 사진은 당연히 이날 경기 4대3 승리의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으로 득점하고 정말 환하게 웃고 본인도 너무나 이제 신나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손흥민 선수의 이 환희에 찬 모습,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이 찐 행복,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메인 사진 역시 4대3 상황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결승골을 터뜨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고요. 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스포츠판 홈페이지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힘차게 뛰어가는 모습을 메인 사진, 헤드라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무너뜨리고 토트넘의 우승 가뭄을 끝내 에이스이자 해결사이자 절대자라는 것을 여러모로 알리고 있는 활약이었는데요. 특히 영국에서 이제는 최고의 해설가, 최고의 분석가로 활약하고 있는 게리 네빌이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현장에서 또 경기를 해설하고 중계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가던 상황,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토트넘이 예상보다 기대보다 맨유를 상대로 좋은 경기, 특히 3대0이 될 때까지는 맨유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쪽도 못 쓸 정도로 밀리고 전술적으로도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 변화와 또 그 운영의 묘에 있어서 토트넘이 좋았던 것은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공격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Some of Spurs play has been really sharp. 이 얘기가 토트넘의 몇몇 플레이가 정말 날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즉 토트넘의 이날 플레이 자체, 특히 공격적으로 좋았다는 건데, They are a real threat. 정말 위협적이었다. When? 언제냐? Son, Madison and Solanke link together.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함께 연계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진정한 위협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는 왜 이런 위협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이 보여주지 못했느냐? 지금까지 토트넘의 공격 구조는 손흥민, 솔란키, 존슨으로 뛰고, 시즌 초반에는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함께 뛰거나, 또 근래에는 손흥민, 솔란키, 존슨의 클루셉스키만 뛰거나 메디슨만 뛰거나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나마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함께 미드필드로 뛸 때는 오히려 이제 메디슨의 전진과 수비 커버에 대한 동선 문제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사이드에 빠져도 고립이 된다거나 뒤를 커버하거나 빌드업을 함께 한다거나 또 우도기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본인이 공격적으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제한성과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또 상대의 집중 마크 속에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존슨이 계속 어떻게 보면 피니셔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위로 높이 올라가서 수비가 워낙에 떨어지니까 수비 가담하러 내려와도 기본적인 수비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좌우 윙어 중에 한 명의 수비를 내려와야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더 내려오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심지어 결정력도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데 결정력이 안 좋은 존슨에게 피니셔 역할을 맡기다 보니까 존슨 개인의 득점 기록은 늘어났지만 토트넘 전체의 팀 밸런스와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도 모두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 많이 지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존슨을 선발 명단에서 빼고 클루세프키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긴 했지만 클루세프키가 오른쪽 측면에서의 사이드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 오른발을 쓰긴 써도 민첩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클루세프키를 안쪽으로 당겨놓고 손흥민 선수를 좀 위로 올리고 솔랑키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서 연계하게 만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높은 곳에서 메디슨, 클루세프키가 뒤에 옆에서 받쳐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이 얘기가 뭐냐면 손흥민, 쿠르세스키가 사이에 딱 벌려갖고 손흥민, 존슨처럼 벌려져서 서로 따로 놀면서 연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메디슨, 쿠르세스키가 근거리에서 연계를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토트넘의 플레이가 날카로워졌다. 즉 손흥민 선수를 공격의 기준점이자 연계점이자 마침표로 쓰게 됐기 때문에 토트넘의 플레이와 공격이 좋아졌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서야 제 몫을 하기 시작하고 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단지 게리 네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또 현장 취재의 기자로서 이날 경기를 실시간으로 리포팅했던 피터 스미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대0으로 앞서던 시점, 특히 전반전 내용을 돌아보면서 토트넘이 지금까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찾으면서 조금 지친 상대의 수비진에 좀 공간을 찾아내고 토트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순간들이 조금은 있긴 했어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그의 팀, 히스 오운 팀의 어태킹 플레이에 해피, 만족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냐? They have looked good on the front foot. 그들은 전진해 있던 위치에서, 앞에서, 앞선에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공격진이 좋아 보였습니다. With 손 앤 쿠루셉스키 a handful. 손흥민 선수와 쿠루셉스키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솔란키나 쿨루셉스키, 존슨 등이 앞에를 차지하고 손흥민 선수는 빠져 있었을 때 쿨루셉스키는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솔란키는 따로 놀기도 했고 존슨은 거의 혼자서 남은 기회들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모두가 만들어주면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온더볼 능력과 본인의 왼발 능력으로 뭔가 차이를 만들긴 했지만 혼자서 뭔가를 하는 느낌, 팀적으로 뭔가 막 유려한 느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존슨이 딱 빠지니까 손흥민도 달고 클루세트키도 달고 솔랑키도 달고 메디슨도 달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평균 위치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손매 쿨 이 세 트리오가 잘 작동을 했느냐. 평소라면 포진도에서 22번 존슨이 여기를 항상 차지하고 있어요. 안 내려오지 않고 여기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커버도 해줘야 되고 연계도 해줘야 되고 사이드로 벌려줬어야 했는데 이제 존슨이 없으니까 앞에서 클러치하는 능력, 마무리하는 능력, 그런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이 높은 곳에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도기가 또 있을 때는 여기를 항상 차지해 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무도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요 영역을 많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공격에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을. 그때 또 상대 수비의 틈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클루세프키가 말씀드린 대로 연계 플레이를 좋았던 것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의 솔랑키보다도 가짜 9번에 가까운 이 9번 역할도 하고 10번 역할도 하고 메짤레 역할도 하면서 또 근거리에서 손흥민, 메디슨, 클루세프키가 함께 삼각형을 이루면서 연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랑키가 좀 이타적으로 부지런히 또 기여를 해주는 부분들도 영향을 줬어요. 이전에 존슨이 여기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 솔랑키가 여기서 뭔가 이제 기회를 창출할 때 패스가 잘 안 왔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뭔가 밑기역 하나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존슨이 없으니까 솔랑키에게도 기회가 오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고 클루세프키에게도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특유의 이제 조력자 역할들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 오른쪽에 사르가 이 수비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또 커버도 해줬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의 수비 문제를 좀 덜어주고 포로가 올라갔을 때 문제도 덜어주고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안 좋았던 선수가 지친 상황 속에서 빠지니까 운 좋게 또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볼 수 있겠죠. 선제골 장면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의 관여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본인이 앞에 수비 2명을 기본적으로 달고 다니니까 또 이때 메디슨이 파고드는 사이드를 파는 움직임으로 미끼 역할을 해주니까 가운데 공간이 비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비수마에게 공을 줬죠. 그리고 비수마는 우가르테가 본인을 막기 위해 달려나오니까 옆으로 공을 뺍니다. 뺐을 때 포로가 프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여기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때리게 됩니다. 준비된 세트피스였을 거예요. 공을 이동시키고 사람이 이동하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놓고 프리한 선수 한 명을 만들어 놓는다. 프리맨을 만들어내는 게 축구 전술, 세부 전술의 목적이니까요. 그 상황에서 포로의 슈팅, 바인디리 골키퍼가 쳐낸 것을 솔랑키가 밀어 넣었는데 솔랑키가 운 좋게 본인 앞으로 공이 와서 밀어 넣은 게 아니에요. 공이 운 좋게 온 것도 온 거지만 본인이 이 상황에서 조금 빨리 이동했다면 오프사이드에 걸려서 골을 넣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는데 그 라인까지 동료 옆을 상대 수비를 보고 이동해서 침착하게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 플레이는 솔랑키도 9번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기점이 또 손흥민 선수였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대 0이 됐던 후반전 시작과 함께 1분 만에 터진 골. 후반 시작 45초 만이라고 정확하게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것도 쿨루셉스키가 골을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에요. 앞서서도 선제골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양발 슈팅 능력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팀이든지 손흥민 선수에게 선수 2명을 붙입니다. 더블 마킹을 해요. 이번 경기 맨유가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전에 이 아모린 감독 같은 경우 좌우 윙백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공격적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윙백을 좀 수비적인 달로로 쓸 경우 오른쪽 윙백은 윙어인 아마드를 둔다거나 또 오른쪽에 뭐 달로나 아니면 마즈라이를 둔다면 왼쪽에 말라시아라든지 좀 공격적으로 윙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배치했는데 이번 경기는 양쪽을 모두 수비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토트넘의 반대편 위협도 속도감이 있고 속공에 능한 선수들이 있지만 일단은 오른쪽에 아마드를 쓰지 않은 것은 손흥민 선수를 좀 제어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고 그 우려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드를 시작부터 못 썼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마즈라이와 에반스가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딱 썼을 때 다른 쪽으로 공간을 허용하게 되면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마즈라이와 에반스가 왼쪽으로 드리블에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막기 위해 쏠렸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오버래핑을 시도한 메디슨에게 패스를 줬고 메디슨의 컷백을 리산드로가 잘라냈지만 그걸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흐른 공을 쿨루셉스키가 밀어넣는 오히려 쿨루셉스키에게 완벽한 패스가 되고 말았다라고 중계를 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공을 잡고 치고 들어가려고 하죠. 이때 보시는 대로 이 마즈라위와 에반스가 둘이 이제 딱 각을 좁히고 들어가 있어요. 왜냐? 일로 들어와서 감차 때릴 수 있으니까. 요로 들어와서 감차 때릴 수 있으니까 막았어요. 치고 들어갈 동선과 가운데 들어갈 동선을 모두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보다 본래 안쪽에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뒤로 딱 돌아 들어가요. 이때도 사실은 맨유 선수들은 메디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메디슨이 여기서 들어가봤자 어차피 크로스 올릴 것이고 크로스가 오면은 문전에는 막을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잠시라도 놓치면 여기서 벼락 같은 수칙이 나온다. 그래서 메디슨이 이렇게 프리하게 들어갈 때 누가 수비를 하고 있느냐? 아무도 안 막고 있고 오히려 뭐 에릭센이라든지 마즈라위, 뭐 린델로프, 뭐 우가르테 모든 선수들 4명이 다 손흥민 선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컵백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 선수들 4명이 모두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가 된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기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슨이 올린 컵백 튕겨 나왔을 때 쿨루셉스키가 뻥 쳐서 밀어 넣었는데 이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머지 선수들이 쿨루셉스키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손흥민 선수 쪽에 몰려 있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니 손흥민 선수의 정말 이 존재가 위협성이 결국에는 맨유의 수비의 조직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53분 3대0이 됐던 골 같은 경우에는 awful defending 그리고 a lovely finish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골로 거의 게임이 끝난 것 같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사실 토트넘의 경기는 안심할 수 없죠. 3대0이라도.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랑키의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 그리고 토트넘이 포스텍 스타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스펜스 선수가 바로 빠른 후방 로빙 패스를 연결했던 그 판단이 좋았는데 왼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은 토트넘 보통 이럴 때 토트넘이 주고받고 중앙으로 넣었다가 사이드로 돌리는 이런 플레이들을 하게 돼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항상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여기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또 수비 2명이 몰려있죠. 또 한 명이 더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솔랑키가 중앙에서 침투하니까 여기서 이제 스펜서가 패스를 딱 주죠. 그 다음에 솔랑키가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옆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솔랑키에게 여유가 생기고 수비의 견제가 덜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토트넘이 압승을 거둘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황당하게도 이제 3대0 상황에서 3대1로 추격골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데 후방 빌드업을 굳이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가 내주게 되거든요. 저희가 입중 경기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은 리드하고 있을 때도 굳이 후방 빌드업을 하고 굳이 전방 압박을 하고 굳이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앞서가고 있으면 쫓아가야 되는 팀은 후방 빌드업을 안 해도 전진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생기니까 여기서 뒤에서 무리하게 공을 돌리다가 뺏기는 위험을 야기하지 말고 길게 처리해서 상대가 달려들 때 또 빨리 뒤로 백코트하게 많이 뛰도록 하는 그런 롱볼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이날 경기가 어려워졌던 이유라는 것, 그것을 게리 네빌도 이야기합니다. 3대0이 됐을 때 한 골을 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Spurs should slow it right down. 지금 바로 토트넘은 경기 템포를 늦춰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를 getting uncomfortable for them 그대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리듬을 낮추고 쉽게 길게 풀어가면서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상대를 도와주냐. 와도 비스마 도잉. 비스마 뭐 하는 겁니까? 후반 빌드 바로 내려왔다가 에워싸이고 굳이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 포스터 골키퍼가 왼쪽에 그레이에게 줬다가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드라고슨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 지금 맨유 선수 4명이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압박을 해요. 여기 굳이 왜 이 안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공을 주고받으려고 하냐. 왜 비스마가 내려서 공을 받으려고 하냐. 왜 여기 주려고 하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간도 좁고 압박을 당하면서 빼앗겼잖아요. 빼앗겨서 지르크지가 빈골문에 그냥 밀어넣어 버리잖아요. 이 상황은 토트넘의 경기 운영의 묘. 포스터의 실책이다, 끔찍한 포스터의 판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 쉽게 풀어가라고 지시를 내려야지 우리는 스코어가 어떤 상황이어도 같은 축구를 한다. 이거를 강조하니까 감독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골키퍼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사실 게리 네빌도 두 번째 골까지 또 이렇게 나가니까 포스터의 끔찍한 실수 2개가 이렇게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도 안전하지 않은 팀이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마치 훈련에서 선수들이 다 넋이 나갔을 때 훈련이 끝나갈 때 집중력이 잃었을 때 같은 말도 안 되는 실수고 이런 실수는 사실 보는 게 말도 안 될 정도에 나올 수가 없는 실수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론 워커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또 현장에서 리포트했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공이 갈 때마다 야유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홈팬들의 야유인지 맨유 팬들의 원정 팬들의 그냥 주눅들게 하기 위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긴장감이 굉장히 극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포스터 개인의 잘못과 실수로 몰고 간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감독으로서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본인이 운영의 방식을 바꿔야겠죠. 바로 이 장면. 백패스를 받았을 때 바로 뻥 찼으면 되는 것을 왼쪽으로 빌드업을 하려고 잡아놓던 과정 속에 아마드가 달려와서 뺐고 골을 넣어버렸잖아요. 아마드가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도 포스터가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알아서 처리를 했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지시를 내려도 그게 아닌 상황은 쉽게 플레이를 해야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우리의 축구 강조하지 않고 적절히 콧공과 롱볼을 가미하는 그런 판단을 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3대2가 돼서 힘든 그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88분 4대2 달아나는 골이자 결국 한 골을 더 내주게 되기 때문에 결승골이 되는 골을 터뜨리게 되는데 from the corner 코너킥에서 이제 토트넘이 확실하게 이제는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는 골을 넣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골은 그 골이 됐죠. 손흥민 just whip the corner 그냥 휙 차서 넣었다. whip이 이제 휙은 아니지만 이게 확 이제 때려 넣었다. 채찍처럼 휙 때려 넣었다. 코너 누구를 어떻게 over everyone's head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지나치는 이건 닿을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코너킥을 넣었고 때려 넣었고 그것이 it flies into the back of the net 그대로 골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굴 건드리거나 골절되거나 행운의 골이 아닌 정말 코너킥을 너무 잘 찼기 때문에 골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찼기 때문에 골이 된 것이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듯이 골이 터지는 경기에 이런 비스킷이 필요하죠. 이런 사고가 필요하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직접 득점합니다. Son has scored direct from the corner. 직접 골이 된 코너킥입니다. 이제 모든 게 용서됩니다. 토트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안 좋은 부분들이 모두 용서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직후 바인디리 골키퍼가 심판에게 막 항의를 했어요. 골키퍼 자진이다. 내가 방해받았다. 하지만 그 모습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라고 영국 현지 스카이 스포츠 중계가 말합니다. 코너킥 득점이 오심골이 아닌 정확한 정신 판정, 확실한 골이었다는 것이죠.
베리발이 경합을 하면서 떠올랐을 때 바인디를 건드린 것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은 정당한 경합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장면 저희가 궤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이게 훅 돌아 들어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헤딩도 할 수가 없고 골키퍼가 이렇게 돌아 들어올 때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파울을 주장했던 맨유 선수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로하고 베리발이 경합을 하고 있었죠. 그때 어쩌다가 건드리게 된 거냐? 요로와 경합을 하니까 팔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몸싸움할 때 팔을 쓰잖아요. 그리고 뛰었어요. 처음에는 바인디르와 경쟁하려고 뛴 게 아니라 요로와 경쟁을 하다 공이 높이 날아오니까 뛰었어요. 그리고 공도 보세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오죠. 그때 왼손을 건드리게 돼요. 베리발의 오른손이. 마치 펀칭하려고 하는데 못 건드리게 이제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때는 점프할 때 건드리려고 하면서 막은 게 아니라 점프를 했을 때 떡채공을 했다가 내려오면서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려올 때 뭐 골키퍼 차징 안 하려고 피해줘야 되냐는 거죠. 본인은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서 뛰었다가 내려온 거고 골키퍼도 달려들면서 했기 때문에 정당한 5대5의 경합에서 부딪혀서 엉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골키퍼를 향한 파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왼손을 뻗었다고 해도 이 공을 건드릴 수 있는 궤적이 아니었어요. 본인도 오른발로 또 오른손으로 했잖아요. 떠오르면서 오른손으로 펀칭하려고 했잖아요. 왼손으로 펀칭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변명이라는 거죠. 오른손으로 했어도 이 공 빠뜨리고 못 막았잖아요. 결국에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BBC 스포츠의 중계에서도 알타이 바인디르 골키퍼가 불평하다가 판정에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약해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푸어 골키핑이었습니다. 형편없는 골키핑이었지 파울의 희생양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이날 VAR이 또 없기도 했지만 VAR이 없는 희생양이 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전 토트넘 미드필더인 마이클 브라운이 BBC 라디오 해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왼팔에 살짝 걸렸다. 왼팔이 걸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오른발로 펀칭을 하려는 것이 무산되면서 공을 놓친 겁니다. 왼팔이 막혔다고 하지만 본인의 의도는 오른팔을 쓰는 것이었고 오른팔은 뻗었고 잘못했다. 쉽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물론 마지막까지 맨유는 포기하지 않았죠. 후반 추가 시간에 4분 코너킥 아마드가 또 올렸어요. 아마드가 기가 막히게 올린 코너킥을 에반스가 넣었죠. 여기서 사실은 비스마가 막기 위해 건드린 게 자책골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지만 에반스의 머리를 맞고 들어간 거 확인이 됐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에서 골을 내줬어도 결국 3대3이 될 뻔했던 그런 어려운 승부차기로 갈 뻔했던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덕분에 승리로 이을 수 있었다. 우선 토트넘 선수 출신이기도 한 제이미 레드넵은 토트넘의 이제 경기 정말 마스터 클래스였고 미치도록 멋진 경기였다. 이게 전술적으로 뛰어났다는 건 아니고 많은 골이 터지고 막 난타전이었잖아요. 보기에 재밌을 밖에 없는 그런 축구였다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실점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골키퍼가 패스하다가 잘리는 상황도 매번 발생하고 코너킥도 자주 실점을 하니까 골키퍼가 이날 최악이 됐는데 뒤에서 패스하는 것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내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이미 캐러거 역시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플레이 방식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포스트코글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경기 시작 1분부터 마지막 90분까지 똑같이 플레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골키퍼가 긴장한 상태에서 리드하고 있는데 패스를 하게 하는 것은 골키퍼나 선수들이 로봇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경기 막판에는 지칠 수밖에 없는데 감독이 이렇게 특정 방식으로 플레이를 지시한다고 해도 선수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바꿔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의 지시도 문제가 되겠지만 선수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이기긴 했지만 기대 득점은 토트넘이 0.82골 그리고 맨유가 2.56골이었으니까 포스터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방도 많이 있었거든요.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으나 손흥민 선수의 연계 능력, 말도 안 되는 원더골 덕분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3대0이 전반전에서 1대0으로 리드하고 후반전 초반 3대0을 될 때까지만 토트넘이 앞섰지 흐름이나 기대 득점에서 그 뒤에는 맨유가 추격하면서 굉장히 더 좋은 내용에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던 걸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 골을 넣었잖아요. 이 골은 기대 득점을 상승시키지도 못했어요. 코너킥에서 골이 될 거라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런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 영향력이 오늘의 경기 승리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직후에 카라바오컵 준결승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아스널 대 뉴캐슬, 토트넘 대 리버풀의 경기를 펼쳐지고요. 준결승은 1, 2차전 홈앤드 어웨이로 펼쳐집니다. 토트넘이 먼저 1차전을 홈경기 치르고 2차전 리버풀 원정인데 1차전은 1월 첫째 주 주중 경기로 2차전은 2월 첫째 주 주중 경기로 펼쳐지고 결승전은 웸블리에서 3월에 열리게 됩니다. 오는 주말에 토트넘은 4강 상대인 리버풀을 먼저 만나보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입니다. 과연 이 경기도 토트넘이 연승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리버풀전 이후에도 12월 27일 0시 노팅엄전, 12월 30일 0시 울브스전 등 연말까지 더 많은 경기가 남아있고요. 또 연초에도 곧바로 뉴캐슬과의 경기에 이어서 말씀드린 이 4일과 12일 사이 아마 7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1차전이 있고 아마도 양미혁 선수의 데뷔전이 될 타머스와의 FA컵 경기 있고 그리고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가 이어집니다. 위기를 탈출한 토트넘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현지 중계에서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고 전술 변화를 평가했는데요. 그렇다면 영국 현지 언론들의 평가는 어떨지 또 영국 현지의 인터뷰 포스테코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저희가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